일단 투입된 검사가 10명이었고요. 네. PPT 자료가 178장이었어요. 네. 실제로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일단 특검이 상당히 만반의 준비를 했고 그동안 특검이 보여준 모습 자체가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자신이 있다라는 게 좀 많이 보여졌었거든요. 네. 극단적으로 지금 그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네. 보여주는 그렇죠. 한 네. 단어가 아마 그 에어컨이 아니었나. 아, 추가 기소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때부터 이제 법원의 구속 기한이 또 새롭게 또 카운트 된다 보시면 됩니다. 네. 우울증 다 아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좀 살도 많이 빠지고 저혈압도 있고요. 네. 좀 어지럼증이 있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다?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맞죠. 그러면 소환 권역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건 당연히 응해야죠. 아닙니까? 특검에서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건 네. 뭐 진보에서 뭐라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V1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V2다 이런 식으로 아, 예. 한동훈 장관이요. 검사장도 한번 안 하고 예. 법무부 장관 일학됐죠. 네. 그럼 이게 김건희 여사 동의 없이 가능합니까? 어제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이 침묵을 했던 게 왜 그런지를 알 것 같아요. 정말 복잡다단한 다 의사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의총은 안 하는 이만 못했다라는 생각이 참 들고 국민의힘이 뭔가 깊이 개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네. 적어도 연루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저러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오히려 주는 빌미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10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참 반가운 얼굴들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반겨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바로 이분들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조 엘레강스죠. 네, 이 구슬옥자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구슬옥자 맞겠죠? 네. 아, 임자는 혹시 어떤 임자? 맞길님. 맞길 임자? 네. 아, 그 구슬을 맡기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아, 웃음 포인트가 어디서 웃음 포인트? 아,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옷구슬을 우리 정호김 어린이에게 이렇게 딱 맡긴다 이런 의미였던 모양이군요. 네, 여기까지. 네, 구슬 같이 살자. 자, 그리고 유사 엘레강스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흉내 많이 냅니다. 네. 해보려고요. 네,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반갑고요. 아, 그리고 오랜만에 장르만 여의도 오셨습니다. 참 한참 계실 때 사고도 많이 치시고. 아, 근데 저는 그때 막 엄청 뭐 누가 뭐라든 뭐 전혀 듣지도 않고 세상아 덤벼라 나 뭐 한번 해보겠다 이런 그때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약간 그 여포 같은 느낌, 장비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 뵈니까 요즘에 힘이 많이 좀 빠지신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좀 짠합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요즘 상당히 힘듭니다.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 탄핵부터 구속까지 좀 이러니까 힘들죠. 아, 그래요? 그래서 김건희 전문가 또 윤석열 전문가 그러니까 두 사람에 대한 내재적 접근이 가능한 정말 몇 안 되는 아주 귀한 분이거든요. 근데 요즘 힘이 많이 좀 빠지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한편으로 짠합니다. 오늘은 조금 힘 내보실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 오늘 뉴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방송 중에 울진 않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눈물 예. 보이진 않겠습니다. 예. 네. 우시기도 해요? 아니 최근에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계신데 첫 번째 뉴스는 윤석열 구속부터 가봐야 되겠네요. 네. 재구속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구속이죠. 한 네. 달 124일 만에 재구속이 됐는데 일단 오늘 속보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속보가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7월에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사실 굴러가고 있는데 오늘 원래 정해진 기일인데 안 나가겠다. 재판에? 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네. 건강상의 이유라고 적었다고 하고요.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일단 그래서 10시에 시작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면 재판에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이 있진 않나요? 뭐 피의자로서? 그렇죠. 그렇죠. 원래
피고인은 네. 형사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라고 하면 뭐 재판부가 판단은 하겠지만 오늘 아마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오늘 네. 증인신문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피고인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뭐 방어권 보장 차원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사실상 이렇게 되면 오늘 재판이 이제 파행으로 끝나고 다음 재판으로 속행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군요. 네. 재판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일단 오늘 이 재판 출석 거부한 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된다. 근데 일단은 사유서를 내고 뭐 지금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뭐 거부라고까지는 보지는 않겠다. 근데 형사 재판인 만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일반 재판 진행은 못하고 대신 기일회의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네요. 네. 예. 자, 하여튼 오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는 불출석한다. 그 네. 속보로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재구속 이제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재구속이 됐습니다. 예, 먼저 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부터 잠깐 볼게요. 네.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신가요?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실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었죠? 네. 아, 제가 참 늘 요 부분에서 좀 제가 안 좋아. 물론 이제 여러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대답 안 하는데 계속 그냥 질문 이제 하는 거. 아, 나 이거 좀 별론데.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과정이 좀 있긴 한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아니 뭐 물론 막 반말로 할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이거는 무슨 콜센터도 아니고 고객업대도 아니고 이거 높임말이 맞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이거는 하여튼 뭐 이런 거는 조금 불만입니다. 저는 항상. 네, 여튼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 그냥 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갔다? 네. 2시 어제 오후 2시 22분부터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길게 했습니다. 보통 영장 실질하면은 이제 요새는 검찰에서 PPT 딱 띄워가지고 쭉 설명하잖아요. 이런 혐의가 있고 뭐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고 해가지고 구속돼야 됩니다라고 하고 나면 이제 뭐 피의자 측의 뭐 변호인이든 본인이 직접 뭐 발언을 해서 한 2-3시간이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사들이 네 여기까지 하고요 구치소 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늦게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어제는 중간에 한번 휴전까지 했어요. 저녁 시간에 휴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6시간 40분 만인 밤 9시가 돼서야 마무리가 됐고 나올 때도 역시 그 주머니에 이렇게 한 손을 넣은 채로 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이렇게 길어지거나 아니면 중간에 휴정하는 거는 뭐 서로 뭐가 이제 충돌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왜 중간에 휴정까지 보통 휴정은 많이 안 하죠. 그렇죠. 길어지니까 휴정을 한 거죠. 뭐가 그렇게 길어진 거예요? 일단 일반 사건일 때는 뭐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 2-3시간 정도 실질 심사를 하고요. 네. 뭐 빠른 거는 30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사건이 사건인 만큼 그리고 어제 특검이 준비한 그 일단 투입된 검사가 10명이었고요. 네. PPT 자료가 178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됐을 거고 기본적으로. 일단 PPT 자료가 178장이면 실제로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PPT 한 30장만 돼도 우리가 강의할 때 보면 2-3시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정도 양을 일단 특검이 상당히 만반의 준비를 했고 그동안 특검이 보여준 모습 자체가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자신이 있다라는 게 좀 많이 보여졌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연장선이 있었던 것 같고 저녁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휴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6시간 40분 했다. 6시간 40분 만이 이제 오후 9시에 끝났다라고 하니까 네. 뭐 상당히 길게 진행은 됐지만 그래도 뭐 전직 대통령들이 영장 심사 받았던 그 기간들 뭐 이런 거 생각해 본다면 뭐 그렇게까지 긴 시간도 아니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듭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 좀 짧다고 봐요. 아, 이 시간이?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예. 이재용 회장 뭐 9시간 10시간 한 적이 많은데 그래요? 그때는 10시부터 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쵸. 2시 15분부터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좀 늦게 끝난 거지. 네. 뭐 다른 전직 대통령이나 중요 사건과 비교해 보면 아주 긴 것도 긴 건 아니다. 아니고. 이례적인 건 아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게 혐의가 한 5개 정도 되고요. 네. 또 이제 그 특검이 한 10명 검사, 변호인도 한 7명이 와서 또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걸린 거죠. 네. 혹시
우리 변호사님은 안 갔죠? 저는 이제 그 공식적으로 변호인 참여는 안 하고 예. 그냥 뭐 방송에서 네. 대변인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비공식 변호인. 어제 그 현장은 가셨었어요? 제가 이제 그 변호 사무실이 바로 옆이에요. 아 근처라. 유튜브 방송국도 그렇고 아. 그래서 이제 그 시위할 때 예. 또 제 친구 전환길이가 제 친구예요. 아 그래서 전환길 이제 그 강사. 집회를 다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현장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어디 그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거기는? 뭐 저쪽은 이제 그 진보 진영의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래도 이쪽은 많은 분들이 그 땡볕에서 그래도 이제 뭐 대통령 하면 윤석열 뭐 이런 식으로 또 영장 하면 기각 이런 식으로 그 많은 분들이 구호를 외치고 외칠 때 예, 예. 윤석열 대통령 예, 뭐 그렇게 외칩니다. 영장 기각 뭐 이렇게. 영장 하면 기각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근데 그 안 됐네 그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본인 어떤 주장 뭐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장르만 나락쇼가 되면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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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주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질 심사에서. 네, 일단 그 영장에 포함 적시된 혐의가 크게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재판부가 3가지를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물었다고 해요. 네. 사후 계엄 선포문 왜 썼고 왜 폐기했느냐 요 질문 하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체포 저지 방해 혐의가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 경호처 직원들한테 그때 오천하시면서 총기 보여줘라라고 했던 거 맞습니까? 아, 네네. 요거를 물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비화폰 삭제 지시한 거 맞습니까? 요 3가지를 질문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 총 보여주라고 한 적도 없고 비화폰 삭제 지시하라고 한 적 없다. 보안 조치 충분하게 하라라고 했을 뿐이다. 네. 그리고 강희구가 애초에 그 사후 선포문 만들 권한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제 사실 이번 영장이 발부된 핵심적인 이유가 증거 인멸 우려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뭐 여태까지 뭐 비화폰 삭제 지시라든지 네. 이런 것도 당연히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강희구 실장이랑 김성훈 차장의 진술이 윤석열 측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랑 아닐 때랑 달라졌잖아요. 아, 그 얘기 있었죠. 네,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 증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네. 큰 틀에서 보면 증거 인멸에 해당하니까 이게 핵심 사유였는데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런 보도가 계속 나가면서 변호인들마저 나를 떠나고 있다. 나는 지금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혼자 싸우고 있다. 이런 또 호소를 절절한 호소를 재판부에 했다라고 하고 아. 그 다음에 이건 뭐 JTBC가 좀 취재한 내용인데 네. 그 김건희 특검 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나를 변호하는 사람이 내 부인도 변호를 사실은 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서 그것도 어렵고 아무튼 변호인 구하는 거 이거 여러 가지 특검에 대응하는 게 내가 너무 고민이 된다. 아, 그래요? 변호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특검 정치적인 수사하는 거 이해하지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최후 진술에서 네. 했다고 합니다. 변호하려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 서정익 변호사님. 지금 이제 그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 그 좀 알아보니까 지금 최지우 변호사 혼자 하는데 예. 지금 이게 계속 물색하고 있는데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은 옛날에 뭐 김홍일 같으면 방통 이런 데 그 자리가 있잖아요. 방통위원장이나 예, 또 권익위 예. 이러니까 이제 그 거의 원가로 돈을 거의 안 받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해줍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예. 그 500만 이상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 따라서 이제 그 해주는데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런 식으로 이게 선임하기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선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그 아직 한 명도 선임을 못했고 지금 컨택 중에 있다 합니다. 오늘 알아보니까. 혹시 근데 제안은 안 네? 왔어요? 아, 맡아달라고? 저는 이게 옛날에 윤 대통령이 좀 이게 도와달라 할 때 방송에서 돕는 게 낫다. 제가 공식 변호인이 되면 방송을 하기 어렵다. 이래서 이게 양해가 된 거죠. 네네네. 근데 원가라는 게 뭐예요? 거의 뭐 사사기 공짜 정도로 원래대로 하면 이게 뭐 몇 천만 원, 몇 억까지도 가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보통 그냥 한 500이나 1000만 원 정도 상징적으로 받고 아. 이렇게 그 해주는 거죠. 아, 그 정도면 원가구나. 알겠습니다. 여튼 변호사 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은 맞다. 이제 네. 이런 얘기 하고 해주셨고. 어제 발언은 굉장히 즉석에서 나왔던 발언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뭔가 이렇게 준비된 발언이라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이 네, 네. 아,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나을 텐데. 자 그리고 그 현장에 있던 우리 저 서정욱 변호사님도 뭐 현장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네. 지지자들이
뭐 오열한 경우도 좀 있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속 결정이 나니까 현장에 모여있던 지지자 한 200여 명이 막 오열하고 욕설하고 뭐 나라가 망했다, 원래 망해가고 있었는데 진짜 망했다, 뭐 빨갱이 특검이다 이런 식으로 뭐 고성이 오가는 장면들이 또 카메라에 담겼는데 네. 사실 어제 집회 신고 인원은 한 2,000명 정도 됐잖아요. 예. 네, 현장에는 대략 한 200여 명의 지지자들이 남아 워낙 또 있었다고 더웠죠 날이. 합니다. 네. 네, 하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한 새벽 3시쯤에는 모두 해산을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가는데 어제 나온 뉴스들 가운데 저는 좀 이해는 안 되는 게 그 에어컨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올 건가? 아니, 모든 언론이 다 에어컨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무 에어컨 더우니까. 없는 요새- 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요새 너무 덥잖아요. 근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네. 이제 에어컨 없는 구치소에 간다라는 게 이제 좀 많은 국민들에게도 관심사가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전 기사에 그 부분이 참 많이가 나오죠. 선풍기밖에 없다. 네. 지금 뭐 나가고 있는 저 화면 보시면 비슷한 구조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고 네. 뭐 작은 TV도 있지만 그걸 뭐 마음대로 뭐 모든 채널을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뭐 지상파랑 EBS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아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평소에 즐겨 보던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브는 이제 볼 수가 없는 환경이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고 네. 아마 굉장히 더울 거고 그리고 이제 먹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다 활동에 제약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이제 보도를 통해 나온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좀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양 진영에서 나오시고 그다음에 지금 전직 대통령이 어쨌든 다시 재구속이 되는 네. 상황에서 향후에 국민의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속으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향후 국민의힘의 미래. 네. 뭐 국힘 이야기가 잠시 후에 있긴 있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어떤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좀 그리고 계세요? 암울해지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네. 아까 이제 김건희 씨 변호인을 구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서 그 세월호 당시에 구원파 네. 교주가 이렇게 유병헌. 이제 그 비명 그 객사를 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이 이제 구속이 돼 갖고 들어오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때 그 프랑스에 있던 딸인가가 네. 그 변호사를 구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변호사들이 선뜻 수임을 예. 안 하는 이유가 이것 예. 때문에 자신의 명예에 지장이 갈까봐 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뭐라 할까 표현은 뭐하지만 악명이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변호를 하고 수임료를 엄청 땡기는 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있죠. 변호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생각과 함께 지금 이 에어 컨디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너무 덥다 보니까 이게 네. 에어컨. 네. 에어컨이구나. 아, 나 왜 근데 에어 컨디션이라고 아, 그게 그랬지? 또 뭐 맞는 표현이긴 하죠 원래는. 네. 그래서 에어 컨디셔너일 거예요, 그러면. 에어 컨디션. 네. 아무튼 그래서 그게 아마 극단적으로 지금 그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네. 보여주는 그렇죠. 한 네. 단어가 아마 그 에어컨이 아니었나. 아 그래서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굳이 지금 제가 중간에 개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네. 있었어요, 가만히. 알겠습니다. 가면 정말 실감이 날 거예요. 자택에서 이제 시원하게 있다가 그리고 이제 법원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건물이 시원하잖아요. 네. 에어컨 막 세게 틀진 않더라도 가면 참 더울 것이고 이게 전직 대통령들이 이 정도의 방에서 묵어야 한다는 이제 규정에 있어서 보통 한 뭐 3인실에서 6인실 정도 되는 방을 터가지고 네. 한 뭐 12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7평 정도가 되는 공간을 만든 거고 그 안에 보면은 뭐 관물대 있고요, TV 있습니다, 책상 겸 밥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고 식기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변기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뭐 세면대,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은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뭐 이제 보면은 목욕도 해야 되고 뭐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 하는데 다른 수용자들과는 동선이 겹치지 않게 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일일 일면에 가능하고 변호인 접견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직 대통령들 수감됐을 때 보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폭염 요 시즌에 밤에 무호흡증 와가지고 뭐 한번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아, 그래요? 있었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나중에 이제 책 쓴 거 보면은 당시에 뭐 내가 너무 더워가지고 얼린 생수통을 뭐 끌어안고 밤새 뭐 잠을 못 이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죠. 네. 네. 여튼 뭐 이렇게 3.7평제는 독거실에서 네. 당분간 머물 예정이고요. 네. 언제까지죠 구속 기한이? 구속 기한은 뭐 또 6개월이 되나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구속 기간은 그렇지만 이제 20일 내에 추가 수사를 해가지고 특검이 기소 여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특히 이제 검찰은 원래 원칙 열흘인데 열흘 연장을 해서 20일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그 20일 안에 검찰은 그러니까 특검은 수사를 해서 그 부분을 기소를 해야 돼요. 기소를 안 하면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일 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기소가 돼서 법원으로 넘어가면 네. 그때부터 이제 법원의 구속 기한이 또 새롭게 또 카운트 된다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기소할 내용들은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좀 알려지긴 했죠. 어떤 내용들로 이제 기소가 될 것인지. 네, 뭐 5개 네. 혐의가 적시가 됐잖아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그러니까 체포 방해한 거,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회의에 못 들어오게 한 상태에서 의결권 침해한 거, 사후 계엄 선포문 만들어 가지고 허위 공문서 작성하고 폐기함으로써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한 거.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사실 내란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지만 외환죄는 이번에 빠졌단 말이에요. 요것도 지금 이제 보완 수사를 특검이 속도를 내서 할 걸로 보여요. 네. 외환 쪽도. 네. 그 외환 이쪽은 하여튼 뭐 법률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외환 이걸 적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충분히 이 정도면 외환의 죄로 다스릴 수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외환은요 법에 보면 아마 외환 유치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외환 유치 그 법에 보면 이게 그 외국과 통모하여 네. 전단을 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북한이 외국이냐? 북한이 외국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통모한다 이 말은 이게 북한하고 서로 그 사전에 모의를 해서 하는 건데 따라서 이게 법리상으로 외환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문제는 이제 이 추가로 기소를 할 거예요. 20일 이내에. 그럼 이게 어느 재판부로 가느냐? 이게 다시 직위원 판사가 있는 재판부로 병합이 되느냐? 네. 아니면 이게 다른 재판부 하느냐? 이게 아마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원래는 이제 내란이 주고 이거는 내란이 하나의 수단 이런 과정이잖아요. 내란을 위한. 그렇죠. 하나의 내란 전체 저는 내란을 인정 안 하지만 이게 내란 범죄 속의 하나하나의 과정이거든요. 네. 따라서 원래는 이게 직위원부장한테 가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직위원부장 판사에 대해서 또 이게 뭐 현 여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옛날에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해줬다고 뭐 술자리 의혹도 제기하면서 네. 그래서 과연 이게 병합이 될지 안 될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죠. 병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도 꽤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직위원 판사가 원칙대로 판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병합이 되고요. 병합이 되면 이게 내란죄가 무죄가 되고 뭐 일부 있으면 뭐 6개월이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이번 구속에 대해서는 구속 안 될 거라고 보셨죠? 예, 당연히 안 될 거라 봤죠. 네. 근데 왜요? 아쉬운 게요. 저번에 그 차은경 판사도 서부에서 15자를 써줬거든요. 15자. 네. 근데 영장 옛날에 발부 사유를 예,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 기각할 때 유창훈 판사는요. 네. 엄청나게 길게 써줬거든요. 저는 영장 결론을 내릴 때 완전히 판결문처럼 상세하게 못 적더라도 최소한 이게 일반인이 봤을 때 요래요래서 범죄가 소명이 된다. 또 요래요래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한 페이지 정도는 써주는 게 맞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건 판결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앞으로 이런 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 설명이 너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번에도 15자고 이번에도 이게 뭐 범죄가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범죄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계엄 포고는 공개적으로 했고 이걸 뭐 사전에 하든 사후에 하든 허위 문서는 아니잖아요. 또 이게 네. 근데 이걸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법리가 논의 옛날에 YS가 긴급 명령으로 이제 금융 실명제 할 때 보니까요 국무위원들 소집도 안 했어요. 왜 허위 문서가 아니에요? 예? 왜 허위 문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용이 허위는 없잖아요.
왜 아니, 그 공개적으로 허위가 아니잖아요. 했고 네. 제 말은 이게 부서를요. 네. 원래대로 하면 사전에 국방부에서 기한회가 올려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정보가 다 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 사후에라도 얼마든지 표제가 부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법적으로요? 시점의 문제. 그렇죠. 사전에 하나, 중간에 하나, 사후에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전에 그 부서나 이런 것이 없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단 말이죠. 사전에 부서하면요, 다 이게 계엄이 공개가 됩니다. 네. 원래대로 하면 이게 국방부에서 기한을 해서 네. 장관이 그 계엄한다고 부서 올리고 예. 총리가 하고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긴급하게 됩니까? 그게 법적인 요건인 거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이게 그 옛날에 YS가 금융실명제 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아마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다. 예, 예. 마치 어제 재판 과정에서 나왔을 얘기를 보는 것 같은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 이렇게 주장은 했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제 법리상으로 봤을 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꾸만 폐기된 후에 보고받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허위가 맞죠. 그 후에 사후에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게 맞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폐기되는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뭐 한덕수 전 총리의 공범 여부 뭐 이런 부분도 앞으로 특검이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5가지 혐의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범죄 소명을 전 제대로 했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관련된 법리가 뭐 맞지 않다,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겠지만 사실 저는 법적으로는 크게 의미 있는 주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진영에 따라 해석이라든지 입장과 주장이 다른데요. 네. 저는 보수주의자이지만 이거 자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그 정치인들에 대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마다 판사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소위 기각할 때도 그렇고 또 그거 자체를 인용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대체로 요번에 이제 물론 몇 가지 사례는 안 되지만 상황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그 결론이 상당히 짧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상황이 그 예를 들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판사가 고려해서는 안 되는데 법리에 네. 따라서 그러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가 바로 그 소위 이재명 전 대표의 상황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금융실명제와 이제 그 비교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금융실명제가 발표된 때가 1990년대 초반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92, 3년 그러니까는 법치라는 것도 진화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어떤 그 불법이나 또는 그 위헌의 어떤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했다기보다는 필요한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계엄이라는 거는 지금 이거를 21세기에 선포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이 이거를 용서를 지금 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 또 한 가지 폐기한 후에 보고받았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걸 보면은 네. 지금 그 부속 실장한테 모든 책임을 지금 전가하는 예.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긴 몰랐는데 지들끼리 사부작 해가지고 하고 나는 다 한 다음에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오히려 자기가 잘못이 없더라도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없는 신뢰라도 끌어올릴 수 더 있는데 벅스 스탑 히어.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아마 트루만이 썼는데 진짜 트루만이 쓴 게 아니라 그게 그 뭐야 이미테이션을 갖다 놔서 그런가? 아무튼간에 그런 일련의 상황이 네. 그 영장 실질 심사라는 판단하는 판사로 하여금 딱 8글자로 당신은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이건 구속 사유다. 더 이렇게 뭐 길게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하다. 명확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차 판사의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예를 지금 네. 지난번 야당의 대표의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법적인 걸 떠나서 조금 뭐랄까 우리가 그냥 흔히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바는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케이 책임은 내가 지는데 뭐 우리 아랫 사람들은 뭐 내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니까 뭐 요 건들지 정도 마. 요 정도에서 좀 지켜주시죠 등등의 모습을 우린 일반적으로 기대하잖아요. 우리 과거에 뭐
뭐 좀 나쁜 짓을 했던 사람도 설령 자신들의 부하한테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금 그거랑도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윤 대통령이 뭐 부하 직원한테 책임을 떠는 게 이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거 진실을 밝혀야 된다, 팩트를. 네. 이런 거고요. 네. 한번 보세요. 국무회의록은 누가 작성합니까? 부속실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게 뭐냐?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용을 허위로 적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속실장의 그런 게 국무회의록 작성하는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허위 공문 작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이 법리 주장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경호처 이것도 맞아요. 총은 뭐 경호원이 더 잘 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왜곡이 돼 있으니까 대통령이 좀 이게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평소에. 근데 그걸 완전히 짜집기로 이게 왜곡을 해버리니까 실제 뭐 대통령이 진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는 박종준 경호처장이나 다기 김성훈 차장이 본인들 판단하에 경호를 한 거지. 이걸 이게 대통령이 뭐 총을 뭐 마치 이게 뭐 위협을 간 것처럼 왜곡하니까 이게 한 거지 뭐 책임을 밑에서 한번 떠넘기는 건 아니에요. 아마 그 김성훈 차장하고 강의규 실장이 진술한 것도 요번에 증거 인멸 위험으로 해서 구속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리라 봐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아마 저는 그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직접 네. 들은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분명히 이 경호 차장이라든지 부속 실장이 대통령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방증이 지금 나오고 있는 데다가 대통령의 이러한 그 주장에 대해서 그 좀 뭐라 그럴까 그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례를 사실은 스스로 남겼어요. 예를 든다면 계엄 선포도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긴 했지만 그걸 21세기 백주에 어떻게 하느냐고 해놓고 세상에 그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네. 뭐 과거에 그 최상병 문제와 관련한 그 기자회견에서의 질문에서도 경로했던 이유가 그게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이 실제로 어느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뭐 특검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저는 특검에게 경고하는 게 오늘도 뭐 언론에서 나왔듯이 이거를 마치 또 어떤 프레임에다 딱 정해놓고 그 결론을 향해서 가는 듯 보이는 그런 특검이라면 나중에는 그거 자체도 신뢰를 잃을 수가 있다라는 경고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통령의 그 발언에 무게를 두지 않는 이유는 전례를 대통령 스스로 남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우리가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그런 게 있어요. 뭐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을 때 어떤 불법 행위가 있으면 이제 진술을 할 때 사실 부하 직원의 이야기를 좀 더 신빙성 있게 듣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부하 직원이 자신의 정권으로 그런 불법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지금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 빼고 그 밑에 군 사령관들, 뭐 대통령실에 지금 뭐 실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경호처의 직원들 지금 진술이 달라지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혐의마다. 사실 그럴 때 재판부가 누구의 진술을 믿느냐인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요. 대통령이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체포조 뭐 이런 부분들 또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가 없었는데도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 전 재판부가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뭐 이런 거 뭐 비아폰 서버 삭제를 지시를 했는데 그게 사실 지시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지시를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진술이 엇갈릴 때는 일반적으로는 하급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금융실명제 네. 국무회의 얘기를 해주셔서 좀 네. 찾아보니까 뉴스에도 나오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보니까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과 어떤 이렇게 논리를 공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례로 드신 게 그 예. YS 때 금융실명제 발표할 때도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그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특검이 바로 증거로 반박을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당시 YS 정부에서 금융실명제 발표할 때 국무회의
대통령이 영상을 재생해 버렸어요. 법정에서. 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 의례까지 하면서 국무회의 제대로 진행했고 당시에 국무회의 결재 기한 서류까지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장은 좀 무력화가 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모양이죠. 이 특검 등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그러니까 특검 수사가 굉장히 속전속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사실 그 윤석열 영장 칠 때까지 조사한 사람들만 가지고 공범으로 적시된 인사들도 꽤 있습니다. 일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허위 공문서 작성 관련해서 공범으로 적시가 됐죠. 그다음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 체포 방해 혐의 관련해서 공범으로 적시가 됐고요.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면 계엄 당일 밤에 안가 회동했던 사람, 뭐 이상민 장관, 박성재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당연히 수사 선상에 오를 수가 있고 그날 통화했던 예를 들면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까지도 이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제 오후에 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3대 특검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뭐 공천개입 관련해 가지고 자택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특검의 수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정치 보복 위법 수사 아니냐. 당내에 이 3특검 대응 기구 특검 TF를 신설하겠다라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특검을 했고 대응하는 TF를 만든다. 그렇죠. 네. 우리 하나가 돼서 이런 부당한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자. 이거는 네.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야당을 망신 주고 야당을 절멸시키려는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의총 끝나고 나서 대변인이 브리핑하기로 의총에서 이 특검 TF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추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이 됐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의원들 거기 참석했던 한 60여 명 의원들 취재를 좀 해보니까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그냥 들어가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원내대표도 있고 뭐 권성동 의원도 나와가지고 이거 특검 TF 만들자. 우리도 뭐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법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재명 겨냥해서 형사재판 속개하는 뭐 그런 법도 만들고 하자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네. 반응이 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응이 반대 얘기라고 할 만한 것도 따로 안 나오니까 다 동의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고. 여러분 동의하시죠?라고 네.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정식 브리핑은 만장일치로 추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아유. 이게 한국의 정치 문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뭘 잘못하면 특검이 이제 그 개시를 해요. 네. 활동을.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특검을 받는다 그래서 공화당이 특검 대응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으쌰으쌰 하지 않아요. 그거는 트럼프 개인의 비리와 관련된 문제로 보거든요. 근데 사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죠.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있다 그러면은 당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뭔가를 대응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한국의 정치 문화인가 싶으면서 특검 중에 하나는 김건희 특검이잖아요. 예. 그럼 김건희 씨가 도대체 국민의힘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라는 것인지 거기다 내란 특검에 대해서 특검 대응 기구를 만든다라는 건 그러면 내란을 동조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라는 것인지.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마치도 이게 우리 편이라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우리 편이 저렇게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은 좀 어불성설인 측면이 있죠. 근데 그 김건희 특검 때문에 뭐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하는 게 아니고 네.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한 게요. 공천 개입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 압수했죠. 네. 그런데 양평 고속도로 아무것도 관계없는데 김성교 의원을 출국 금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원희룡 장관도 뭐 삼부토건이나 양평 고속도로로 지금 현재 출국 금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정진석 비서장도 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타겟이 전부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 쪽으로 오니까 우리가 이대로 이게 당하면 되느냐? 이대로 이게 무기력하게 있으면요. 잘못하면 이게 그 국고 보조금도 지금 이게 박탈하겠다 이래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내란 특별법도 발의했고요. 네. 그 전에 박홍근 저기 전 원내대표 뭘 했냐면 위헌정당 해산까지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런 게 그 정치 탄압 보복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게 뭐 한동훈계가 에이 우리는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한동훈- 김건희 여사 네. 핸드폰이요. 예. 압수수색이 대가 포렌식 되면 네. 한동훈 대표도 이게 바로 끝납니다. 왜요? 카톡이 검찰총장 때 주고받은 카톡들이요. 예. 막 이게 한 수천 개가 된대요. 검찰총장이라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당시에 총장 때 한동훈 귀양 가고 이럴 때 예. 김건희 여사하고 이게 한동훈 그때 차장 검사 예. 또 이게 주고받은 카톡이 엄청나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게 포렌식 되면요 한동훈도 이게 바로 정치점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게 남의 일이라 하면 나중에 다 죽어요. 아 근데 그렇게 우리 옛날에 나치 네. 시대 또 그래서 야 나는 괜찮겠지 저 사람 탄압하고 네.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이런 거 지금 이게 힘을 합쳐서 안 싸우면요 네. 각계격파되면 이게 그 당이 제가 보기에 없어질 수도 있고 해산될 수도 있다. 심각한 네, 상황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근데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이 뭐 여러 개 있다는 건 예전에 뭐 청문회 때인가 언제도 나왔던 것 같긴 그게 한데 포렌식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날 만한 일들을 뭘 했어요? 그럼 이게 뭐 장난삼아 주고받았겠습니까? 사건이나 인사가 아, 그 카톡이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뭐 형수님 잘 계십니까? 뭐 안부 전화 했겠습니까? 왜 몇천 번 카톡을 했겠습니까? 제가 내용은 말 안 하지만 예. 그게 그 특검에서 김건희에서 핸드폰까지 압수 포렌식 하면요 한동훈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저는 서종욱 변호사님 말씀에 네네네. 그 내용 속에 네. 지금 연루된 의원들이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걸 혹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란 잔당으로 몰아세워서 이제 국고 보조금도 뭐 400억 원이 넘는 국고 보조금을 지금 뭐 환수시킨다라는 이야기까지 네. 나오는 것도 맞는데요. 네. 오히려 내란 위헌 정당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준 그 국민의힘 내의 의원들은 소위 언필칭 한동훈계라는 사람들이 소위 계엄을 선포했을 때 계엄 해제를 하라고 의결에 참여함으로써 내란 정당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카톡 얘기가 나오는데 네. 힘을 합치자 그러면서 너 여기서 편안 들어주면 아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의 지금 네.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어찌됐든 간에 저기 뭐야 이 지금 소위 출국 금지가 된 예를 들어서 양평 고속도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오히려 그 특검이 혹이죠. 나는 아무 잘못이 아. 없다라는 거를 보여줄 증명할 수 수 있는 있는 기회니까. 그런 당당한 저기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 거명되는 몇몇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라는 의심을 하게끔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정권을 뺏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포렌식해서 만약에 날아갈 짓을 했으면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요, 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게 좌파 뭐 진보에서 뭐라 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거의 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거의 투다 이런 식으로 아, 예. 실질적 권력. 실질적 권력이 있고 예. 그러면 이게 그 한동훈 장관이요 검사장도 한번 안 하고 예. 법무부 장관 일학됐죠. 네.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 동의 없이 가능합니까? 아, 권력 서열 1위 동의 없이 네. 법무부 장관이 가능할까요? 김건희 아. V 오늘 제로는 뭐 많은 얘기 전제로 나옵니다. 깔고 가는 아니, 거예요. 네. 너 죽고 나 죽잖아 와우. 이야기하니까 어. 저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 예. 그러면 이게 제 말은 그건 한동훈 대표 그냥 됐겠냐? 그렇죠. 김건희 여사 동의 없이 예. 법무부 장관이 됐겠냐고 반대하면 예. 권력설 1위라면서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니 권력설 아이, 1위라고 참. 됐겠냐고 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 한번 이게 왜 기안 갔을 때 부산 고금에 예. 그 카톡 내용은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카톡을 이게 포렌식으로 다 이게 복원했을 때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냥 안부 전화만 카톡을 이게 수백 번 하겠느냐고요. 평소에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 안부 전화만 하겠느냐고요. 뭘 들으신 게 있나요? 그거는 이게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어. 아니 근데 보신 거 그런 아닐까? 이 정도 내용이 아니 보신 거 같은데? 검찰이 이거 봤으면 이제 인지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당연히 뭐 사건을 특검이 하겠죠. 무마해줬거나 그런 의혹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단순히 아니, 그러니까 제 안부만 말은 이게 전 주고받은 게 내용을 아니다라는 모르지만 걸 네. 하는 그게 근데 단순하게 수백 통의 카톡이 안부 전화로만 형수님 뭐 잘 계시냐 안부 전화로만 돼 있겠느냐 근데 이제 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해명하기로는 예. 뭐 그 윤석열 총장 연결이 좀 잘 안 돼서 이제 그 뭐 맞아요. 물어본 정도 예. 얘기했었다. 그리고 예. 몇백 통이라고 해봐야 사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계시죠, 뭐 이런 것만 해도 벌써 수십 개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거다라고 그때 해명은 하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게 그 말로만 해명한 거고요. 아 이제 실제 그거 다 나와보면 이제 다를 다 나왔을 것이다. 때는
제 말은 이게 또 다른 게 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야하. 아니, 가능성을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허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이라고 했을 때는 예. 내란 그리고 그 김건희 씨의 영부인 시절에 어떤 농단 여부, 예. 그다음에 이제 최상병과 관련된 문제인데 예.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는 네. 검찰총장 시절에 마치도 무슨 그 당시에 뭐 톡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잘못 들으면은요 네. 마치도 무슨 프라이빗한 뭐가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하. 오해가 아니고 거기까지는 가봐야 아니겠죠. 안다는 거죠. 오해가 아니라고 하시면 더 지금 이게 서정 변호사 응원이 지금 갑자기 댓글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큰 계속 거 하나 말 큰 시키라고. 거 해주시는데요. 아니 말 다 시키라고 까보면 사람들이. 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하,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한동훈 전 아유. 대표와의 뭐 저 법률적 문제는 알아서 이제 해결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아닌데 저는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 어제 국민의힘 긴급 의총에서 이 침묵을 했던 게 왜 그런지를 알 것 같아요. 아. 이 침묵이 정말 복잡 다달한 다 의사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각자의 위치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지금 어제 긴급 의총에서 뭐 TF로도 마련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 속마음이 다 다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들이 들고 그걸 바로 보여주는 장면들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긴급 의총은 안 하는 이만 못했다라는 생각이 참 들고 네. 이게 국민들에게 어떤 인상으로 남냐면 아 국민의힘이 뭔가 깊이 개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네. 적어도 연루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저러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오히려 주는 빌미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네. 예, 특검 수사가 원래 신속하게 빠르게 이루어지잖아요. 빠르게 아닌 건 아닌 거니까 협조를 해서 빠르게 털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이전에 손절 타이밍 꽤 있었잖아요. 많았죠. 국민의힘이 뭐 계엄 이후로도 사실 많았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분명히 그 타이밍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놓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네. 각자의 이해가 다르고 그 정도와 그 무게감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대체로 지금 이제 국회에 진입한 사람들은 공천의 과정에서 그 당시에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한 정치인이 누군가를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나서서 개혁을 말하기도 쉽지 않은 입지라는 거는 알 수가 있지만 이럴수록 선을 그으면서 좀 그 색깔이 흐린 사람들끼리라도 당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현실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네. 지금 뭐 대응기구 만들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친윤계 중에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깊이 이렇게 그 나름대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연결이 되나. 좀 돼 있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러다가 뭐 지금 카톡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네. 정말 나중에 정말 그 보조금 운운하면서 다 뺏겠다 그럴 때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밀릴 당할 수도 수밖에 있어요. 없다. 네. 아니 그러니까 당하지 않으려면은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중에서도 그 계엄 때 반대한 사람도 있었고 아직까지 독야 청청 그래도 당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자꾸 이미지 구축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이 특검에 네. 그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서서 대응기구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에요. 자, 지금 하여튼 카톡 특검하자고 그 서정욱을 카톡 특검에 임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특검으로. 나오는데 잘하면 지금 슈퍼챗 또 오늘 나올 분위기입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한번 가볼까요? 아, 일단 그 윤상현 의원 그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네. 그저께 이제 관련해서 좀 나온 얘기를 보면 그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윤상현 모두가 공범으로 다 적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업무 방해죄 윤상현, 관련해서.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네. 공범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정진석 비서실장 하고요. 네. 넘어갈까요? 김건희 특검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네. 김건희 특검이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혐의가 너무 많아요. 혐의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꼼꼼히 들여다 볼 수 있을지가 정말 의문이 들 정도인데 좀 걱정이 될 정도인데 네. 이제 또 최근에 또 굉장히 핫한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른바 이제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린 그 엄마 그 최은순의 장고 조작 핵심 인물이죠, 이 핵심 사람. 공범이잖아요, 이 사람. 네. 김예성 씨. 이 사람이 그 사실 김건희 씨 그 서울대 그 EMBA 동문이라는 거고 원래 대원 그 같이 다니고. 네, 했던 사람이고 그 렌터카 회사를 운영했는데 그 렌터카 회사가 자본금 3억에 손실액이 300몇 억이라면서요. 자본 잠시. 네. 예. 근데 근데 투자를 엄청 받았죠. 기업들로부터 뭐 카카오 모빌리티 뭐 효성 계열사로부터 한 180억 투자 받고 거기서 한 40억인가는 빼가지고 또 자기가 먹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 좀
의문이 든다. 수사해야 된다라고 해서 검찰 특검에서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이미 한국을 떴습니다. 지난 4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시점에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대요. 핵심 인물인데. 예. 네. 이분 알고 계세요? 김예성 씨? 아, 예. 오, 어떤 사람이에요? 오, 진짜 아, 핵심이야. 어떤 사람이에요? 뭐 아주 이게 샤프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 만나신 적도 있으시고. 만난 적은 없는데 네. 뭐, 얘기는 많이 들으셨고. 예, 제가 그 최은순 여사님도 저 몇 번 뵙고 하니까 아. 옛날에 우리 장고 그것도 좀 사건에 제가 관여했기 때문에 알긴 알죠. 이 사람의 핵심 역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김건희 여사와.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하고의 어떤 관계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이제 그 어머님하고 최은순 어머님하고 씨랑. 이게 사업적으로 많이 그 엮여 있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뭐 돈 거래 같은 거에 있어서 좀 뭐 이것저것 좀 알아봐주고 뭐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던 같이 모양이죠. 뭐 옛날에 사업을 했었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던 회사에 180억 투자한 게 말이 그러니까 납득이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거는 저 자세히 왜 투자를 했는지 뭐 회사가 어떤지까지는 모르겠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안다는 거죠.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스마트하다, 샤프하다. 샤프하다. 아주 이게 샤프하다. 똑똑한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이 여튼 회사에 렌터카 회사에 그 도이치모터스 권호수 회장이 야 네. 거기에 BMW 한 50대 빌려줘 사업하는데 쓰게. 렌터카 렌터카 회사니까. 회사니까. 네. 라고 또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저 여권 무효화, 무효화 조치했습니다. 조치했죠. 네. 네. 지금 베트남에 있는 건 맞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뭐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나라 밖으로 가게 되면 한 나라 들렀다 또 다른 나라를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다. 그다음에 자. 또 김건희 일가 관련해서 새롭게 이제 등장한 의혹이 그 평택항의 그 선라이즈 선라이즈. FNT.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뭐 이거는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네. 이거 저희 좀 이따 요거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시는 분이랑 인터뷰도 할 이거 건데. 전문가가 나옵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 일단 농산물만 수입한 거 맞아? 뭐 요런 의혹이 하나가 또 있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농산물 수입하는 업체인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가공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관세 낮게 받아가지고 들여와가지고 이제 그게 처음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근데 농수산물만 수입한 거 맞아 이제 이런 의혹까지 있는 상황인데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거 농산물 수입할 때 우리가 관세 안 받게 해가지고 해서 나중에 튀어서 팔면 수익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거 수익이 나는 사업이야라고 해서 일종의 펀드로 투자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투자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액수가 굉장합니다. 한 얼마예요? 700억 가까이 펀드 형태로 투자를 받았는데 이 700억을 농산물 수입하는 데 쓰지 않고 이 김건희 일가가 뭐 소위 말해서 착복을 했다 이제 이런 의혹도 좀 불거진 상황이라서 예, 요것도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할 게 많아요, 오. 김건희 특검이. 네, 하여튼 네. 요 관련해서 뭐 아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없으면 네. 뒤에 전문가 나오긴 하니까 네, 그 뒷코너.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선라이즈. 저는 처음 듣는 회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장성철한테 물어보십시오. 두 분 친구죠? 예, 친구. 네. 절친. 자, 그 김건희 씨는 연락은 잘 됩니까? 되세요? 저는 직접은 안 하고요. 네. 예. 건너서. 예, 가족분. 지금 뭐 어떻게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 좀 들으셨어요? 그렇죠. 저번에 그 뭐 병원에서 우울증 다 아실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좀 살도 많이 빠지고 저혈압도 있고요. 네. 좀 어지럼증이 있고 상당히 그 좀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다?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 맞죠. 네. 우울증, 저혈압, 그다음에 체중 감소, 어지러움증. 그 특검에서 부르면 그때 뭐 소환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잖아요. 그러면 소환 권역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건 당연히 응해야죠. 뭐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간다 이제 이런 거는 그거는 아닙니까? 특검에서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거는. 네. 그래서 소환에는 잘 응할 것이다. 요 정도. 자, 하여튼 김건희 특검도 워낙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분야가 방대해 갖고 네. 이게 나중에 사람들한테 잘 어떤 전달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특검 이제 조사한 내용들이 이게 너무 내용 많으니까 잘 전달이 될까? 그것도 좀 헷갈리긴 근데 이제 하고요. 김건희 특검이 그 특검들이 한 4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네. 이미 다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체계적으로 물론 혐의는 정말 많지만 네. 잘 정리해가면서 체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대로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뭐 브리핑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서 변호사님 그 잘 아시니까 김건희 씨가 좀 이 재력에 대한 욕망이 좀 강한 편이에요? 저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건 못 느꼈는데. 그래요?
아니 그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게 막 섞여 있어서 예를 들면 진짜 뭐 권력형 비리가 뭐 큰 거 하나 뭐 몇 천억짜리 하나 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가 이렇게 다양하게 현재 나온 혐의나 뭐 의심점 같은 걸로 볼 때 너무 좀 많아서 일일이 이걸 다 근데 그 신경 대다수가 의혹을 뿌릴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 용두사미로 끝날 겁니다. 나중에 기소될 게 몇 개 없을 거예요. 특검이 예. 아, 지금 그래. 이게 뭐 16개가 전부 이게 의혹일 뿐인데 뭐 크게 뭐 양평고속도로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사건이고요. 뭐 도이치모터스 정도가 이게 기소할 수 있겠는데 예. 전주도 이게 벌금 놓은 사안이잖아요. 뭐 구속될 건 없고 그 외에 삼부 토건은 뭐 본인들이 뭐 주가 조작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게 원희룡 장관이나 김건희 여사는 이용당한 거기 때문에 이용이요? 예, 그렇죠. 뭣도 모르고 이게 그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이용당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원희룡 장관이 뭐 재건 포럼에 간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크게 걱정할 거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이용을 당하셔 자꾸. 옛날 주가 조작 때도 그냥 뭐 계좌 이용만 당했다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이용 당한 게 아닌가 이제 추정을 하신다는 거고요. 하여튼 이건 특검에서 밝혀내겠죠.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 한번 좀 짧게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새 혁신위원장이 등판을 했잖아요. 안철수 전 위원장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새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죠. 왜냐하면 전권 부여 받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진 않다고 했거든요. 그럼 혁신이가 또 뭔가 하겠다고 했는데 또 좌초될 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윤희숙 위원장의 톤이 안철수 위원장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은 나와가지고 인적 쇄신, 인적 청산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는데 좀 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잠깐 네. 들어볼게요. 네.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우리 당원은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 계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혁신은. 네, 윤희숙. 네. 윤희숙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네. 윤희숙 네. 혁신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혁신에 대한 강력한 어떤 의지보다는 현재 그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잘 듣고 아니 원내대표와 잘 협의해서 조금 뭐 바꿔나간 방향 요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전권도 건가요? 없지만 권한을 휘두를 생각도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뭘 하겠다는 건지. 네. 그러니까 좀 궁금증이 드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금은 뭘 해도 안 돼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원내 대표가 네. 지금 뭔가 그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만 좀 넘어가자 이런 예, 느낌이에요? 그리고 윤희수 위원장은 그냥 위원장이지 앞에 혁신을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할 거면은. 근데 이제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어떤 그 혁신을 할 만한 무슨 모멘텀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유야무야 용두사미도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하기는 지금 상당히 무기력할 수밖에 없죠. 이런 네. 일을 처음 겪어보고 또 주도한 것이 당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뭔가 그 돌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관이 사실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딜레마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당장 총선이 앞서 있으면은 발등에 불이기 때문에 뭔가라도 하는데 총선이 3년이나 남아 있고 이러면은 대충 이렇게 그 모색하는 단계지 뭔가를 하는데 동참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요. 뭐 저도 이게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 예, 아니 혁신위원회가 혁신위원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어떤 개혁이나 혁신할 때는 그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혁신이라는 게 뭐 당원들이 뽑아준 것도 아니고 그냥 송원석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모셔온 거잖아요. 네. 네. 이래가지고 이게 그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다음에 전당대회에서 정당성이 있는 지도부가 구성되고 그 지도부에서 이게 그 혁신하든지 개혁을 해야지. 지금 위원들이나 위원장은요. 뭐 제가 보기에 그 힘을 안 받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이게 하기 어렵다. 저는 왜 이런 혁신위를 띄웠는지 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아무것도 안 하고 어렵게 있으면 좀 전당대회 그러니까 끝나고 떼었지 뭐. 정통성이 있는 지도부에서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좀 이해가 안 돼요. 시간 끌기용 아닐까요? 예, 전당대회 때까지. 시간 서정 끌기용. 변호사님이 또 그 국민의힘 뭐 친한 의원분들이 계실 테니까. 근데
실제 국민의힘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뭐 원내대표 전 뭐 비대위원 이런 사람들 아니다. 언더 찐윤이다. 이제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그거는 좀 우리 변호사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봐요. 뭐 지금 이제 실제로. 주류가요. 네. 네. 옛날에는 치면 이게 친윤이고 네. 지금은 이제 그 친윤이 많이 분화는 돼 있어요. 네. 많이 여러 파로. 그러나 이게 그래도 이게 그 범주류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 소수 계파로는 이제 한동훈계 요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게 존재감이 없어요. 김문수 후보도 사람이 없어요. 안철수도 없어요. 결국은 이제 저는 뭐 쌍권 아직도 이게 그 쌍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범주류 이쪽에서 이게 그 당을 움직이는 걸 맞고 그 주류가 송원석 원내대표를 뽑은 거예요. 예. 압도적인 표차로. 네. 따라서 이제 그쪽에서 다 주도하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 다음 당 대표로 밀 사람이 장동혁 예, 그건 맞아요? 제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거는 이게 다음 주에 아마 출마 선언을 할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여론조사로 1등인데 네. 그 범주류 측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도 못 믿겠다. 예. 그러고 좀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한동훈계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조경태. 한동훈 왜 이렇게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범주류 측에서는 이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당이.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너무 실망을 해서 이번에 또 몇 시간 만에 철수해 버렸는데 예. 원래는 이게 안철수를 내세우려 했어요. 예.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게 장동혁 의원이 아마 다음 주에 출마 선언하면서 상당히 다 코스로 떠오르고 있죠. 아 근데 애초에 안철수를 친윤이 민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랬죠. 근데 왜 밀려고 했던 거예요? 혁신위원장 시켰다가 쌍권 인적 청산하자 한나도 못 받을 거면서 왜 안철수를 밀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 안철수 후보가 이게 쌍권 청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 요구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송원석 원내대표 계속 만날 때는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했는데, 네. 근데 갑자기 왜 그러냐? 어. 바로 이게 한동훈 안 나오고 조경태가 나오니까 네. 내가 이게 당 대표 나가도 조경태 정도로 이길 수 있다. 한동훈한테는 안 되더라도 이러면서 이게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예.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게 또 쌍권 청산 뭐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또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안철수 그러면 안철수 개인 욕심이었죠. 의원은 쌍권 청산을 원래 처음부터 할 생각이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는데 없었어요. 혁신위원장을 내려놓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던졌다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또 지금은 또 쌍권 이야기 한 적이 없대.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그런 식으로 요구했으면요. 혁신위원장 모시지도 않죠. 쌍권은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게 누구를 인위적으로 혁신위원장이 무슨 정당성이 있습니까? 아. 어떻게 그런 당의 중진을 어떻게 쫓아내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이 망가진 여러 단계들인데 그 중에 또 굉장히 크고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때 후보 교체할 때 그렇지. 예. 너무 그게 이제 국민적인 실망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보 교체의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은 당연히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거 아주 이상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후보 교체 제일 강하게 주장한 게 접니다. 아, 그러게 그래요? 왜냐면 김문수 후보가 아 실세시구나. 김문수 후보가 이게 여러 번 20번 이상 약속했잖아. 단일화 하겠다고. 약속했죠. 예, 그건 맞죠. 그리고 이게 그때 예. 의원들이 60몇 명 중에 한두 명 빼고는 예. 다 이게 그 당원 투표로 물어봐야 된다. 예. 이랬죠. 그 쌍권이 주도한 게 아닙니다. 아. 그때는 이게 그 압도적인 의원들이 예. 다 그렇게 서정훈이 한덕수하고 주도했어. 단일화 했는다 했습니다. 아 핵심은 서정훈 네, 변호사였구나. 변호사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 진정한 언더는 여기 계셨네. 그렇습니다. 진짜 언더 찐윤이시네. 네네네. 그러니까 자꾸 언더 친윤, 언더 또 73? 언더 네. 73. 자꾸 언더를 앞에다 하니까 이게 사람이 이름에 따라서 그 아래로 가는 예, 그러니까 자꾸 그냥 자꾸 가라요. 밑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왜 가수들도 네. 자기 노래 가사 따라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하도 답답해서 제가 지금 헛소리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 네. 다음에 8월에 새로운 지도부가 나온다 그래갖고 국민의 주목을 받거나 국민의 힘이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도저히 안 드는 상황을 지금 서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쌍권이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또 그 일각에서는 소위 인적 청산하면서 46명의 국회의원을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관저에 물려갔던 그러다 보니까는 그 46명이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내재적 접근법인데
지금 계속해서 특검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자기 주변에 몇몇 정치인들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그러면은 이 화살이 나한테로도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국민의힘은 그 3년 후에 총선 때까지는 이런 지경으로 갈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뉴스 하나 좀 전해주시면서 여러분은 앞에 있는 참외 살짝 드시면서 뭐 뉴스 더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떴더군요. 결국 국무회의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 원래 꼭 안 가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의무 참석자는 아닌데 꼬박꼬박 참석을 해서 본인 의견도 개진을 하고 네. 끝나고 나와서 내가 이런 지시 받았다 얘기해서 또 뭐 논란이 되고 막 했잖아요. 네. 예, 대통령실에서 참석 안 하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네. 이제 국무회의는 안 들어가고, 근데 여권 일각에서 저 사퇴하라 이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사퇴할 생각은 여전히 없고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방송 3법 관련해가지고 나 대통령 지시 받았는데 해가지고 이제 최민희 위원장 대분노했던 일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이분이 보수 유튜브에 막 출연해가지고 정치적 발언한 거 가지고 이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니까 감사원에서 이제 경고 조치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계속 하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 결국은 국무회의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관련해서 이제 이준숙 위원장이 아쉽다 하지만 내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이랑 혹시 친하세요? 예, 자주 만납니다. 이분이 원래 저희 서정욱 TV 출연 잡아놨다가 그날 국회에서 불러서 제 TV만 안 나오고 그다음에 따따따 나가고. 고성국 나가서 한번 이 경고했는데 아, 그래요? 제 TV는 웃으면 더 경고 크게 받을 뻔했는데 아, 그래요. 이분은 뭐 저 대구시장 나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강하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냥 자기 신념인 거예요? 평소에도 이 강단이 대단합니다. 고집이 옛날에 종군 기자잖아요. 예. 아마 이 끝까지 버틸 겁니다. 아, 그래요? 끝까지 버팁니다. 아, 지금은 혹시 전시 상태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게 이제 초점을 이진숙 위원장한테 맞추셔서 네. 그러는데요. 그 이게 이렇게 진영으로 갈려졌잖아요. 양극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진영에서 그 다른 진영의 정치인을 이렇게 압박하는 거는 계속 건드리면 이 사람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 오히려. 근데 왜 그런 식의 지금 양태를 대통령실에서도 보이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이제 최민희 위원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그 상대 진영에서는 그 민주당이 이진숙을 생각하는 못지않게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진숙이 거의 그 종군 기자 이미지와 함께 영웅 보수의 되는구나. 여전 아니 지난번에 왜 네. 윤석열 정부 때 권익위원장 전현희 네.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자꾸 압박을 하니까 사람이 커지잖아요. 예?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진숙으로서는 왜 자기가 사퇴를 해요?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완전히 대구 시장을 따놓은 장상으로 만드는 오히려 건데. 좋아. 아니 근데도 그 아마 대통령이 되게 신기가 불편하셨나 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키워주는 거를 보고 왜 이런 일들을 서로 되풀이들 하고 앉아 있는지 응?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네. 근데 뭐 사람을 뭐 체급을 키워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키워준다 뭐 글쎄요 저는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그것보다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 받은 거는 명백하잖아요. 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한 부분도 명백하고 이걸 그러면 여당에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거고 특히 국무회의에 가서 그때 비공개로 있었던 내용들을 나와가지고 자기 정치에 활용하는 거는 네. 이진숙 위원장 말고도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공직 기강이 해이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네. 무슨 정치적으로 이 사람이 클까 말까 이런 고려 그런 없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야 네. 공직 기강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거기까지 아마 근데 다 생각해요. 동의하시는데 그렇게 아니. 했을 때 결론이 이제 이 사람만 커진다 그렇죠. 이제 그걸 아니 그 걱정하시는 것 얘기가 같아요. 맞을 수도 있고 예.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의 해석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이쪽 진영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결국 지지자는 그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 진영에서 나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그 이진숙을 소외시킬 수 있는 좀 전략적 방법은 없었을까? 물론 이제 감사원 감사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죠. 고도의 정교한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왜 저래 이런 인상을 주질 않고 저 정권이 바뀌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압박을 받는데도 굴하지 않고 분연히 왜 이런 이미지를 주느냐고요. 저도 이진숙이라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굉장히 경로를 해가지고 결국은 국무회의에서 네네네. 발언을 못하게 하는구나. 근데 아마 이 사람의 성정으로 볼 때 그 나가라고 밀어내기 전까지는 자기 뭐 당연히 말로 그렇겠죠. 사퇴하진 예. 않을 거라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약간 이거는 네. 대통령이 참다 한 측면도 있어요. 처음에 그래서 국무회의에 발언하십시오. 충분히 의견 개진하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온 발언을 사실은 좀 왜곡해서 하는 측면이 너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국무회의 참석을 금지시킨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 저희가 요 앞에 테이블에 참외를 놓고 먹으면서 방송을 좀 했는데 참외가 진짜 맛있어요. 네, 저희가 판매했던 역대 제품들 가운데 가장 반응이 좋은 게 바로 요 참외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방송 전에 다 먹었어요. 그죠? 진짜 맛있죠. 변호사님은 이거 한 박스 사갖고 저기 네, 하나 나중에 보내주세요. 주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참외 좀 하시라고. 네. 참 회를 하라고요. 네. 자, 그래서 장르만 쇼핑몰 지역 농산물 프로젝트로 지금 성주 용암 참외 열심히 판매하고 있고요. 선물용이 3kg에 27,900원 그리고 약간 흠 같은 거 있는 모양 조금 다른 그 가정용으로 그러니까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은 무게 22,900원에 판매 중에 있으니까 요거 한번 집에서 혹은 뭐 누구한테 선물하실 때도 좋은 진짜 달고 맛있는 참외 많이 드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딱 참외철입니다. 제철에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네, 참외 맛있게들 드시고 무료 배송 보내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쇼핑 태그 영상에 보면 지금 성주 참외가 막 떠 있죠 지금. 네, 요거 누르시면 바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게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어요.